정약용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가 말할 때의 얼굴을 보라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먼저 떠오르는 경험. 분명히 좋은 말을 해주었는데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던 적,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묘하게 안심이 되었던 적. 우리는 오래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건넬 때 상대의 눈빛과 입가의 움직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약속을 하느냐, 어떤 조언을 건네느냐. 그 말의 내용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에도 사람이 담기니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말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고르고 다듬고 포장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다릅니다. 말이 입을 떠나기 전에 얼굴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말은 본인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정약용이 이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강진 유배의 초기였습니다. 1792년 한양에서 죄인의 몸으로 끌려온 정약용에게 강진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말은 분명히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의 눈을 보았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정약용의 뒤에 있는 관아 쪽을 힐끗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배온 죄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관가에 보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유배인과 가까이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를 계산하는 것인지.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 안에는 샘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무 말도 건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묵고 있던 주막 근처의 한 농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논으로 나가며 정약용과 마주쳤지만 한 번도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정약용이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농부가 지나가다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쓰던 삿갓을 벗어 정약용 앞에 놓고 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사람의 표정에는 불쌍하다거나 동정한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만 비를 맞고 있으니 쓰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담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훗날 정약용은 이때를 돌아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진심은 의심해 볼 일이지만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거짓을 담을 틈이 없더라고. 이것이 정약용이 유배 초기에 얻은 첫 번째 통찰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의 내용보다 말할 때의 얼굴을 먼저 보라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진실을 자꾸 놓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먼저 기울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착각이 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상처 입히는 원인이 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얼굴은 끝내 고백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추측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어조로 말하느냐, 어떤 단어를 고르느냐. 이 모든 것이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말은 의식이 개입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고를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숨길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차분한 말을 할 수 있고 싫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통역사이지만 원본을 왜곡하는 통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다릅니다. 얼굴에는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과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이 함께 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것은 의식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웃고 싶지 않아도 웃는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 주변의 근육, 특히 눈가에 잔주름을 만드는 근육은 감정이 실제로 움직일 때만 반응합니다. 억지로 웃을 때 입은 웃지만 눈은 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웃음은 눈과 입이 동시에 움직이고 연출된 웃음은 입만 움직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지만 한번 알고 나면 놓치기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학문적 용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관찰을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강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 사람은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말과 표정이 어긋나는 사람은 결국 말이 아닌 표정 쪽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이 아무리 좋아도 표정이 차가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차가운 사람으로 드러났고, 말이 서툴어도 표정이 따뜻한 사람은 끝까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근거한 것입니다. 감정은 말보다 빠릅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순간 얼굴 근육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뇌가 개입하여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정에는 말이 담지 못하는 진실이 먼저 도착합니다. 누군가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을 때 입이 축하한다고 말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기쁨인지 경계인지는 찰나에 드러나고 그 찰나가 말보다 정확합니다. 물론 사람을 표정 하나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누구나 컨디션이 나쁜 날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표정이 굳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차가운 눈빛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말은 따뜻한데 눈빛이 차갑고 볼 때마다 입은 웃는데 미간이 굳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얼굴은 끝내 고백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유배의 세월 속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말을 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얼굴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일치할 때 비로소 마음을 열었고 어긋날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상처를 줄이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한 첫 해, 그에게 숙소를 내어준 것은 마을의 한 주막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짐을 풀고 낯선 땅에서의 첫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유배 온 선비가 궁금했던 것이겠지요. 어떤 이들은 대놓고 구경하듯 왔고 어떤 이들은 안부를 빙자해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입이 하는 말과 눈이 하는 말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마을의 이장은 처음부터 호의적이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도와드릴 것이오. 말은 넉넉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본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장이 말을 건네는 동안 그의 시선은 정약용의 눈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의 짐을 훑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져왔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눈의 움직임은 아주 빨랐지만 정약용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양 조정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눈을 읽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환대를 말할 때 눈이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 환대는 조건부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주막의 주인 노파는 달랐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차려주면서도 딱히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그릇에 밥을 담을 때 그 양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국을 데울 때 정약용의 그릇에는 건더기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밥을 먹는 동안 노파는 말없이 자기 일을 했지만 가끔 슬쩍 눈길을 보내 밥이 입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는 사람이 잘 먹고 있는지를 보는 밥 짓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눈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이 시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말을 들을 때 눈을 함께 보면 되었다. 말과 눈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사람은 믿어도 좋았고 말과 눈이 다른 곳을 보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오래 관찰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각이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약용의 주변에는 점차 사람들이 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았던 이장은
정약용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반면 말없이 밥을 지어주던 주막 노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집신을 하나 더 놓아두었고 겨울이 되면 방에 군불을 조금 더 떼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해주는 일이었지만 정약용은 그 행동 뒤에 있는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애써 잘해주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얼굴은 끝내 고백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학문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배우는 가장 정확한 교재는 말이 아니라 표정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눈을 보는 법, 말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읽는 법. 이 두 가지가 정약용에게 유배라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사람을 잃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누구에게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60 중반,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 늘 가장 먼저 와서 자리를 준비하고 가장 환하게 인사를 건네는 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오면 어머 오셨어요 하며 양손을 잡아주었고 대화 중에도 맞장구를 잘 치고 잘 웃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참 성격 좋은 분이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묘하게 피로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말만 들었는데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허전하고 마치 아무것도 나누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다들 헤어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다시 모임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 사람은 혼자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간은 깊이 주름져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으며 눈빛은 차갑고 지쳐 보였습니다. 의자를 밀어넣는 손에도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의 기척을 느끼자 찰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환한 웃음이 돌아왔고 뭐 놓고 가셨어요 하는 다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이후 오래도록 그 찰나의 전환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웃음이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은 1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음이 돌아오는데도 1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듯 표정이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을 도구로 쓰는 사람의 훈련된 습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말과 웃음의 양은 많은데 마음의 양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웃음이 자기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괴리를 감지합니다. 말은 따뜻한데 눈이 차갑다는 신호를 받으면 마음이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몸은 긴장하고 에너지는 소모됩니다. 만나고 나서 이유 없이 필요한 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알아챈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의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주는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말이 좋을수록 표정을 더 오래 보았고 웃음이 많을수록 눈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말과 눈이 계속 어긋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얼굴은 끝내 고백합니다. 혼자 있을 때의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화려한 웃음이 아니라 돌아서는 순간의 고요한 민낯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가 걸린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여유 있고 대범해 보이던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순식간에 달라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표정이 먼저 변합니다. 말보다 빠르게, 의식보다 빠르게.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입술이 얇아지고 미간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말이 따라옵니다.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은 공평하게 해야지.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 말의 내용은 합리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얼굴이 본심을 말해버린 뒤입니다. 한 동네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작은 행사를 치르고 수익이 생겼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자 한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평소 인심 좋기로 소문났고 어디서든 먼저 한턱을 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회원이 특별히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비를 조금 더 주자고 제안하자 방금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며 일자로 변했고 눈빛에 계산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아니, 그건 규정에 맞지 않지요 하는 말이 나왔지만 말보다 표정이 먼저 답을 말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왜 이익 앞에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는 고통을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낍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받을 때의 기쁨보다 내야 할 때의 아까움이 몇 배는 강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자기 것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보다 얼굴에 먼저 나타납니다. 아무리 평소에 대범한 척해도 내 것이 줄어드는 순간의 표정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 시절 조정에서 관직과 이권을 둘러싼 다툼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충성을 외치던 사람들이 자리 하나, 녹봉 한 푼이 걸리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점잖았지만 눈에 서늘한 빛이 돌았고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입술은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패턴을 보면서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익 앞에서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넉넉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균형 잡힌 이야기를 덧붙여야 합니다. 이익 앞에서 표정이 변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더라도 잠시 뒤 스스로를 추스르고 너그러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표정이 굳은 채로 끝까지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의 표정 변화는 본능이지만 그 이후의 선택이 인격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장면을 하나 더 목격했습니다. 한 제자가 먼 길을 걸어 스승에게 쌀 한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정약용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고 쌀 한 자루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받으면서 제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깝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는 사람. 정약용은 이런 사람 앞에서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얼굴은 끝내 고백합니다. 내어줄 때의 표정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사람의 본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때의 반응은 거짓이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축하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묘하게 쓸쓸하고 축하해야 하는데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얼굴에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말보다 표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얼굴 전체가 환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 따라옵니다. 정말? 잘됐다. 이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감정이 먼저이고 말은 그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찰나의 정적이 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시선이 아래로 잠깐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미소가 올라오며 말합니다. 아, 잘됐네. 근데 요즘 거기도 쉽지 않다던데. 축하의 말에 한 줄의 단서를 붙입니다. 그 한 줄이 이 사람의 진심입니다. 축하하는 말은 사회적 의례이고 덧붙인 한 줄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대의 기쁨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한마디에 실립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돌았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밝아졌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시네요 하면서도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배인의 복권은 곧 그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기에 순수한 기쁨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누구의 얼굴이 가장 먼저 환해졌는지를 조용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유배가 풀렸을 때 정약용을 찾아와 진심으로 기뻐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남의 좋은 소식에 제 일처럼 웃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많은 것을 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표정이 먼저 밝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결국 정약용의 곁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반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 박자 늦게 반응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들을 원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을 두는 방향을 조정하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 기쁨에 제 일처럼 웃는 사람, 그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무르라고.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얼굴은 끝내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 앞에서 보이는 찰나의 표정이 그 관계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읽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차가움,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본능, 남의 기쁨 앞에서의 미세한 흔들림. 이 모든 것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돌려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그대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비친 얼굴이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낯설었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66, 평생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례한 말을 해도 웃으며 넘겼고 부당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살폈고 자신의 감정은 늘 뒤로 미루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우연히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입은 습관적으로 웃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얼굴이라는 것을.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얼굴로 삽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의 얼굴, 사람들 앞에서의 얼굴,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의 얼굴. 이 셋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 크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나를 둘러싼 관계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신호.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정약용은 유배 후반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물가에서 세수를 하다가 수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유배 전 한양에서의 자기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 변화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고 인상 전체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월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굳어짐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 중 경계해야 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긴장이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표정은 전염됩니다. 낯선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지고 계산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셈을 하게 됩니다. 그 영향이 얼굴에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미간이 무겁고 얼굴이 굳어 있다면 어제 만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시간이 나의 얼굴을 굳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후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자기 얼굴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만나고 나면 자기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의 표정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오래 마주해야 하는 것은 거울 속 자기 얼굴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잠깐 서서 힘을 빼고 자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어딘가 굳어 있습니까?
만약 굳어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얼굴은 끝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남의 얼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마치고 고향 마현으로 돌아온 것은 1818년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한양을 떠날 때 39이었던 사람이 57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유배 전에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반가움을 안고 왔고, 어떤 이는 미안함을 안고 왔고, 어떤 이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소식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말을 많이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의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반가운 사람은 눈이 먼저 웃었고, 미안한 사람은 시선이 먼저 떨어졌고, 의무적으로 온 사람은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배 전 조정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던 날 배웅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돌아오자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고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정정하시오. 돌아오셨으니 이제 다 잘 될 것이오.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사람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은 정약용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뒤에 걸려있는 서책들과 서재의 크기를 훑고 있었습니다. 18년 전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정약용의 벼슬을 보던 그 눈. 지금은 정약용의 학문적 명성과 영향력을 가늠하는 그 눈. 정약용은 차를 대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간 뒤 정약용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8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구나. 말은 달라졌는데 눈은 그대로구나. 변하는 것은 말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표정이구나. 반면 같은 날 저녁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진에서 알게 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약용이 남긴 편지를 소중히 간직해왔다며 먼 길을 걸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말이 서툴렀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건넬 때의 얼굴을 정약용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살짝 번져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얼굴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얼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웃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조용히 마음을 전하던 얼굴은 오래도록 선명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결국 기억나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얼굴이 따뜻했느냐입니다. 그대들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대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만나고 나면 얼굴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에게 안부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내 생각이 났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건넬 때 그대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남의 가면을 벗기는데 여생을 쓰지 마십시오. 대신 내 얼굴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 말보다 먼저 얼굴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나의 표정도 덩달아 부드러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서 늙어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고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얼굴은 끝내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가장 따뜻했던 얼굴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의 18년과 그 이후의 세월을 통해 도달한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말을 기억하지 말고 얼굴을 기억하라. 그 얼굴이 그대에게 전한 온기를 그대도 누군가에게 전하라. 그것이 사람을 읽는 지혜의 끝이자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